장례식장 사무실. 화환이 복도까지 넘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화환에 적힌 이름들이 이상합니다. 그룹 회장 김건설 대표이사 박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화환 하나 값이 100만 원은 넘어 보이는 것들이 3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영정사진 속 남자는 구겨진 점퍼를 입고 있습니다. 손에는 걸레를 들고 있고요. 배경은 어떤 건물의 복도입니다. 평생 청소부였던 남자의 장례식에 왜 대기업 임원 47명이 줄을 서서 조문을 왔을까요? 그리고 영정사진 옆에 서 있는 50대 남자. 상주인데 완장을 차지 않았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는데 우는 게 아닙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이 장례식장에 온 건 아버지를 보내러 온 게 아닙니다. 따지러 온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영정사진 속 남자 한정태 씨. 향년 74세. 40년간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걸레를 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들 한승재 씨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자기가 몰랐던 아버지의 40년을 한꺼번에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 아버지가 왜 걸레를 놓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아들이 왜 무릎을 꿇었는지 아시게 됩니다. 1983년 서울 봉천동 9평짜리 반지하. 한정태 씨는 29, 갓 태어난 아들 승재를 안고 반지하 계단을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온 남자가 40년 뒤 어떻게 되는지 이 남자는 아직 모릅니다. 1983년 정태 씨는 충청도 논산 출신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대학은 못 갔습니다. 집에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논 2마지기를 가진 소작 수준의 농부였고 어머니는 정태가 1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정태 씨가 처음 잡은 일은 여의도에 새로 지어진 28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청소였습니다. 면접 같은 건 없었습니다. 용역업체 사무실에 가서 이름 쓰고 신분증 내밀면 끝이었습니다. 월급은 38만 원. 1983년 기준으로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태 씨는 이 빌딩에서 40년을 일합니다. 38만 원으로 시작해서요. 2023년에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이 빌딩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아닙니다.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 빌딩 안에도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은 28배 했습니다. 같은 봉천동에 살던 미경 씨. 작은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둘 다 가진 게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구청 신고로 대신했고 예물은 은반지 한 쌍, 신혼집은 그 반지하 9평이었습니다. 1년 뒤 아들 승재가 태어났습니다. 정태 씨는 그날부터 하루에 2시간씩 더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빌딩에 도착해서 모든 층 복도와 화장실을 닫고 오후 3시에 정규 근무가 끝나면 야간 업체 일감까지 받아서 밤 8시까지 남았습니다. 하루 15시간, 주 6일, 쉬는 날은 일요일 하루인데 그 하루도 빌딩 주변 조경 작업이 들어오면 나갔습니다.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몸이 나만하질 않을 거야. 정태 씨가 대답했습니다. 승재, 나처럼은 안 키울 거야. 이 한마디가 이 남자의 40년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승재는 자랐습니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뭐라는 사람인지 처음 안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학교에서 부모님 직업 칸을 채우는 가정환경조사서를 가져왔습니다. 승재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 정태 씨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야. 거짓말은 아닙니다. 건물을 관리하긴 하니까요. 다만 관리의 방식이 걸레와 쓰레받기였을 뿐입니다. 승재는 건물 관리라고 적었습니다. 그 칸이 다시 문제가 되는 건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1996년. 승재는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반에서 5등 안에 들었고 수학은 항상 1등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같은 반 친구 재원이가 승재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네 아빠 여의도 빌딩에서 걸레질하는 거 맞지? 재원이 아버지가 같은 빌딩에 입주한 회사의 과장이었습니다. 승재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애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승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는데 때릴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날 집에 와서 승재는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건물 관리라며. 청소부잖아. 청소부. 정태 씨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가 승재를 혼냈습니다. 이 녀석아, 아버지한테 뭐라는 거야? 승재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정태 씨는 그날 밤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태 씨의 월급은 1996년 기준으로 약 12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야간 수당 합치면 150만 원 정도. 그런데 승재는 봉천동에서 대치동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원비가 월 80만 원, 반지하 월세 35만 원, 생활비를 빼면 남는 돈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미경 씨는 한 번도 돈이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학원비가 밀린 적도 없었습니다. 150만 원으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태 씨에게는 가족이 모르는 또 다른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는 이 이야기의 한참 뒤에 밝혀집니다. 승재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빨리 성공해서 아버지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2001년, 승재는 서울의 한 사립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명문은 아니었지만 봉천동 반지하 청소부의 아들치고는 대단한 성취였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보고 정태 씨가 웃었습니다. 미경 씨가 울었습니다. 승재는 말했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돈 많이 벌어서 이 반지하 나갈 거야. 그 말을 듣는 정태 씨의 표정을 승재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반지하 나갈 거야. 아들이 벗어나고 싶은 곳이 아버지가 40년간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승재는 대학에 다니면서 아버지의 존재를 점점 지웠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버지 직업을 물으면 사업하신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겨도 집에는 절대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2004년 졸업, 승재는 중견 IT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연봉 2,800만 원, 원룸을 얻어나갔습니다. 정태 씨에게 한 달에 한 번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전화는 줄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가 많아졌습니다. 정태 씨는 여전히 새벽 5시에 빌딩에 출근해서 걸레를 짰습니다. 그런데 이 빌딩의 누군가가 정태 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983년 정태 씨가 처음 이 빌딩에 온 날부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은 사람이 이 빌딩 꼭대기층에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리겠습니다. 1983년 3월, 정태 씨가 처음 이 빌딩에 출근한 날, 건물 이름은 여의도 동강빌딩, 28층짜리 오피스 빌딩으로 당시 여의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였습니다. 1층부터 27층까지는 증권사, 보험사, 무역회사, 각종 기업의 사무실이 빼곡했습니다. 28층,
28층은 달랐습니다. 동광그룹 회장실이라고 적힌 묵직한 나무 문이 있었습니다. 동광그룹 1983년 당시 재계순위 15위. 건설, 유통, 식품을 아우르는 중견 재벌이었습니다. 회장 이름은 서달수, 나이 52, 논산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논산. 정태 씨도 논산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서달수 회장과 한정태. 이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서달수가 12살 많았고 정태 씨네 집에서 새 집 건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달수 회장의 아버지와 정태 씨의 아버지는 같은 논에서 일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선후배. 그것도 집안끼리 아는 사이였습니다. 서달수는 논산에서 상업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로 올라왔고 건설 현장 인부에서 시작해 20년 만에 그룹을 일궈낸 사람입니다. 소위 자수성가. 정태 씨가 이 빌딩에 청소부로 들어온 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정태 씨가 서울에 올라오기 전 논산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울 가면 여의도에 달수 형님이 계시다. 찾아가 봐라. 정태 씨는 찾아갔습니다. 28층 비서실을 지나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비서가 막았습니다. 누구세요? 저 논산에서 온 한정태입니다. 서 회장님 아실 겁니다. 비서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서달수 회장이 정태 씨를 봤습니다. 정태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일자리 좀 주십시오. 서달수 회장이 물었습니다. 뭐 할 줄 아나? 아무거나 합니다. 학력은? 고졸입니다. 서달수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태야, 내가 사무직을 줄 수는 없다. 그런데 이 건물 관리 쪽에 자리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조건이 하나 있다. 정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달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나하고 아는 사이라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정태 씨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런 조건을 걸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983년 재벌 회장이 고향 후배에게 자기 빌딩 청소 자리를 줬다는 게 알려지면 그건 미담이 아닙니다. 회장이 영고주의로 사람 심는다는 소문이 됩니다. 서달수 회장은 그걸 경계한 겁니다. 그래서 정태 씨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28층 회장실과 1층 청소도구함 사이에는 아무 연결고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달수 회장은 정태 씨를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지켜봤습니다. 정태 씨가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하는 것, 다른 청소원들이 대충 닦고 가는 곳을 3번씩 닦는 것, 화장실 변기 물때를 맨손으로 닦는 것, 야간 근무까지 자원하는 것. 서달수 회장은 이걸 직접 본 게 아닙니다. 빌딩 관리 팀장에게 분기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정태, 근무 상태는 어떤가? 관리팀장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왜 청소원 한 명을 물어보는지. 하지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회장이니까요. 1990년 정태 씨가 이 빌딩에서 7년을 일했을 때 서달수 회장이 관리팀장을 불렀습니다. 한정태 씨 용역 아니라 우리 회사 정규직으로 돌려. 관리팀장이 놀랐습니다. 청소원을 정규직으로요? 건물 시설 관리 파트에 자리 만들어 청소 업무 포함해서 4대 보험, 퇴직금 다 되게. 정태 씨는 1990년 4월 1일자로 동광그룹 빌딩관리부 소속 정규 직원이 됐습니다. 월급이 38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정태 씨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니, 짐작은 했을 겁니다.
28층의 그 사람이 자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달수 회장을 다시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그로부터 10년. 정태 씨는 여전히 걸레를 짰고 서달수 회장은 여전히 28층에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시간, 그러나 한 번도 마주치지 않는 두 사람의 40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000년, 동광그룹의 위기가 왔습니다. IMF 이후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빌딩 입주사 절반이 빠져나갔습니다. 관리부에도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인원 30% 감축. 정태 씨 이름이 감축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나이 46.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감축 발표 일주일 전 서달수 회장의 비서실에서 관리부로 전화가 왔습니다. 빌딩 관리부 한정태 직원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관리부 팀장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저 청소부가 뭔데? 정태 씨는 살아남았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 4명이 잘렸는데 자기만 남은 겁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쟤는 뭐가 있는 거야? 뒤가 있나 봐. 청소부가 무슨 빽이 있어. 정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서달수 회장과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부터 정태 씨에게 이상한 일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빌딩 관리부에 봉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한정태 직원 특별 성과금. 금액은 해마다 달랐습니다. 적을 때 200만 원, 많을 때 500만 원. 관리부 내에서 특별 성과급을 받는 사람은 정태 씨 한 명뿐이었습니다. 정태 씨는 이 돈을 한 번도 가족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별도의 통장에 넣었습니다. 20년간 이 통장의 존재를 아들 승재가 알게 되는 건 아버지가 죽은 뒤입니다. 2015년 서달수 회장이 빌딩 로비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의식불명, 28층의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정태 씨를 지켜주던 보이지 않는 방패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서달수 회장이 쓰러진 뒤 동광그룹은 2세 경영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들 서진우, 미국 MBA 출신 39.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서달수 회장이 현장에서 올라온 사람이라면 서진우는 회의실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숫자와 효율을 말했고 사람과 의리는 비용으로 계산했습니다. 서진우가 취임하자마자 한 첫 번째 일, 빌딩 관리 전면 외주화, 정규직 시설 관리 인원 전원 용역 전환 또는 퇴직 선택. 정태 씨 나이 61. 30년 넘게 정규직으로 일한 이 빌딩에서 다시 용역으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규직에서 용역으로 바뀌면 4대 보험이 빠지고 퇴직금 산정이 끊기고 특별 성과급 같은 건 당연히 사라집니다. 3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리셋되는 겁니다. 정태 씨는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사팀 과장이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이도 있으시니까 명예퇴직하시면 퇴직금에 약간의 위로금 얹어드릴게요. 약간의 위로금. 30년을 약간으로 부르는 겁니다. 정태 씨는 용역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면 이 빌딩을 떠나야 하니까요. 왜 이 빌딩을 떠나지 않으려 했을까? 단순히 일자리 때문이었을까?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용역으로 바뀐 뒤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니폼이 바뀌었습니다.
정규직 때는 빌딩 로고가 새겨진 남색 점퍼였는데 용역업체 형광 조끼로 바뀌었습니다. 식당 이용이 안 됐습니다. 정규직 때는 빌딩 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용역은 지하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었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30년을 걸어 다녔던 로비 엘리베이터를 이제 탈 수 없게 된 겁니다. 정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광 조끼를 입었고 도시락을 싸왔고 화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다만 새벽 5시에 출근하는 건 바뀌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짜는 손의 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장 견디기 힘들어한 사람은 정태 씨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승재였습니다. 2015년 승재는 39, IT 기업에서 팀장까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연봉 6,500만 원.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비장인이 물었습니다. 사돈 어르신은 뭐 하시는 분이시죠? 승재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건물 관리 쪽에 계십니다. 아, 빌딩 관리? 어디 빌딩? 여의도 쪽이요. 오, 여의도면 괜찮네. 그 뒤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승재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이 역겨웠습니다. 결혼식? 정태 씨는 양복을 빌려 입었습니다. 새 양복을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양복을 사본 적이 없어서 자기 사이즈를 몰랐습니다. 식장에서 정태 씨가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손님 중 몇 명이 수군거렸습니다. 신랑 아버지 저분 뭐 하시는 분이래? 글쎄 좀 소박하시네. 정태 씨의 양복 소매가 손목보다 5cm 길었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았던 겁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승재 부부는 분당으로 이사했습니다. 정태 씨와 미경 씨는 여전히 봉천동에 있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옥탑방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봉천동이었습니다. 승재는 점점 전화를 안 했습니다. 명절에 형식적으로 얼굴을 비추고 30만 원을 봉투에 넣어두고 갔습니다. 정태 씨는 그 봉투를 한 번도 뜯지 않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2019년 미경 씨가 쓰러졌습니다. 췌장암. 발견했을 때 이미 3기였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정태 씨의 월급으로는 항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승재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태 씨가 아들에게 돈을 부탁한 건 태어나서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승재야, 엄마가 좀 아프다. 병원비가 좀 드는데 승재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한 500 정도면 500이요? 지금 저도 대출이 있어서 300은 될 것 같은데. 정태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300이면 된다. 고맙다. 전화를 끊고 정태 씨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태 씨에게는 별도의 통장이 있다고. 20년간 서달수 회장이 보내준 특별 성과급이 쌓인 통장. 거기에 얼마가 있었을까요? 7,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정태 씨는 그 통장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20년간 그 돈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정태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 돈으로 미경 씨의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승재가 보낸 300만 원은 한 번의 입원비로 사라졌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정태 씨가 된 겁니다. 승재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보낸 300만 원으로 어머니 치료가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2020년 가을, 미경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승재가 울었습니다. 정태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3일 내내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빈소를 정리하는데 정태 씨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화면에 떠 있던 건 은행 앱이었습니다. 잔고 표시 12만 4천 원. 7,200만 원이 있던 통장이 4개월 만에 바닥이 난 겁니다. 미경 씨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정태 씨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보낸 사람 서달수. 2015년에 쓰러져서 의식불명 상태인 바로 그 사람. 그런데 편지 봉투에 적힌 날짜는 2015년 3월 12일. 서달수 회장이 쓰러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8년 동안 어딘가에 보관돼 있던 이 편지가 왜 지금 도착했는지 그건 다음에 이어집니다. 편지를 가져온 사람은 서달수 회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름은 최기환. 서달수 회장 밑에서 25년을 일한 사람. 최기환 씨가 정태 씨를 찾아왔습니다. 봉천동 옥탑방으로. 계단을 올라온 최기환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방 안에는 정태 씨 혼자 미경 씨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기환 씨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한 선생님, 회장님이 남기신 겁니다. 정태 씨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 한정태에게 달수. 존칭이 없었습니다. 회장도 선배도 아닌 그냥 이름. 달수. 그건 고향에서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정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정태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뭔가가 됐거나 아무것도 아닌 상태일 거다. 요즘 머리가 아프다. 병원에서 혈관이 안 좋다고 하는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각오는 하고 있다. 이 편지는 내가 쓰러지거나 죽으면 기환이가 너한테 전해주기로 했다. 다만 시기는 기환이한테 맡겼다. 내가 이 편지가 필요한 때에 주라고. 여러분, 서달수 회장이 편지를 쓴 건 2015년 3월. 그리고 이 편지가 도착한 건 2020년 11월. 5년 동안 비서실장 최기환 씨가 이 편지를 보관하며 정태 씨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미경 씨 장례식이 끝나고 정태 씨가 혼자 남은 지금이 이 편지가 필요한 때라고 최기환 씨가 판단한 겁니다.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정태야, 솔직히 말할게. 처음에 내가 빌딩에 왔을 때 나는 부담이었다. 고향 후배가 찾아와서 일자리를 달라는데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청소 자리를 줬다. 미안하지만 그때 내가 줄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내가 일하는 걸 보면서 나는 부끄러워졌다. 나는 회장실에 앉아서 숫자를 보고 전화를 하는데 너는 새벽 5시에 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복도를 3번씩 닦고 있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칭찬도 없는데,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나는 직원 3,000명을 거느리고 연봉을 수십억을 받으면서도 새벽 5시에 출근한 적이 없다. 정태야, 나는 자수성가했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진짜 자수성가는 너였다. 정태 씨가 편지를 읽는 손이 멈췄습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 있어서 편지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별 성과급 기억하지? 그건 내가 넣은 거다. 회사 돈이 아니야. 내 돈이야. 내가 야간까지 일하는 걸 보면서 가족이 있는 사람이 몸이 나만하겠나 싶었다. 그런데 직접 돈을 주면 내 자존심이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돌렸다. 돈을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다. 그런데 너 안 썼지? 통장에 고스란히 있지? 나는 안다. 여러분, 서달수 회장이 정태 씨의 통장 잔고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비서실장 최기환 씨를 통해서입니다. 최기환 씨는 서달수 회장의 지시로 정태 씨의 근무 상태뿐 아니라 가족 상황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의 보이지 않는 보호.
정태 씨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면 자존심이 무너지니까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태아, 내가 이 빌딩을 지을 때 맨 처음 생각한 건 논산이었다. 우리가 뛰놀던 그 논이었다. 서울에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나는 논산 서달수였다. 그리고 너는 논산 한정태였다. 마지막 부탁이 있다. 이 편지와 함께 봉투가 하나 더 있을 거다. 기환이한테 받아라.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아들한테 주는 거다. 때가 되면 전해줘라. 최기환 씨가 두 번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겉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승재에게 서달수. 정태 씨가 물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최기환 씨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승재 씨에게 직접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정태 씨는 그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서달수 회장이 아들에게 준 것이니 아들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승재에게 줄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느낀 겁니다. 봉투를 미경 씨 영정 사진 뒤에 넣었습니다. 2020년 겨울, 정태 씨는 다시 빌딩으로 출근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통장은 비고 몸은 66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 출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1년, 2022년, 정태 씨는 걸레를 짰습니다. 관절이 부어올라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졌지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조차 정태 씨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걸레통을 들고 계단을 1층부터 27층까지 올라갔습니다. 28층, 28층만큼은 가지 않았습니다. 서달수 회장이 없는 28층에는 올라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새벽 4시 반, 정태 씨가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이었습니다. 경비실 CCTV에 찍힌 영상에 따르면 정태 씨는 1층 청소 도구함에서 걸레와 양동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3층, 이 날 따라 28층까지 올라갔습니다. 28층 복도에 도착해서 걸레를 짰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12분, 28층 복도 한가운데에서 정태 씨가 쓰러졌습니다. 손에 걸레를 쥔 채 장례식장 사무실,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태 씨는 새벽에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장이 멈춘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사인은 심근경색, 아들 승재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새벽 6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승재는 그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평생 청소부였던 아버지, 지난 3년간 전화도 거의 안 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을 잡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 사무실, 가장 작은 방이었습니다. 승재는 생각했습니다. 조문객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의 인간관계라고 해봤자 빌딩 경비원 몇 명, 동네 이웃 몇 명이 전부일 거라고. 화환도 2개면 충분할 거라고. 그런데 오후가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환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닙니다. 트럭으로 왔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승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상주님, 화환이 사무실에 다 안 들어갑니다. 복도에 놓아도 될까요? 승재가 화환을 받습니다. 리본에 적힌 이름들. 건설 대표이사 박 증권 부사장 김 국회의원 이 그룹 전무 최승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 사람들이 왜? 그리고 조문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 1명, 2명이 아니라 10명, 20명 단위로. 기사가 딸린 검은 세단에서 내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승재는 상주 자리에 서서 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문객들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가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며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한 선생님, 승재가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아버지와 어떤 관계이신지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건설 대표이사 박영진. 박영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빌딩에서 한 선생님한테 밥을 얻어먹고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야기가 뒤집어집니다. 박영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저는 이 빌딩 지하 용역업체 사무실에서 경비를 했습니다. IMF 터지고 일자리를 잃어서 빌딩 지하에서 잠을 자던 때가 있었어요. 새벽마다 한 선생님이 도시락 반을 떼서 저한테 줬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고 석 달을 그렇게 먹여주셨어요. 그러다 한 선생님이 건설 현장 인부 자리를 하나 알아다 줬어요. 그게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승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조문객들이 하나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60대 여성. 한 선생님이 제 딸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주셨어요. 저는 이 빌딩 식당에서 일했는데 남편이 도망가서 돈이 없었거든요. 갚겠다고 했더니 됐어. 딸 졸업하면 그때 밥 한번 사 그러셨어요. 50대 남성. 빌딩 경비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한 선생님이 병원비 200만 원을 내줬습니다. 제가 퇴원하고 찾아갔더니 나한테 갚지 말고 나중에 어려운 사람 보면 그 사람 도와줘라 하셨습니다. 40대 여성. 저는 이 빌딩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회사에서 잘렸거든요. 한 선생님이 화장실 청소하러 오셨다가 저를 보시고는 한마디 하셨어요. 아가씨, 이 건물은 안 무너져요. 아가씨도 안 무너집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승재의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7명.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 공무원, 국회의원. 이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한때 이 빌딩에서 용역, 경비, 식당 직원, 신입사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태 씨가 새벽마다 복도를 닦으면서 만난 사람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걸으면서 마주친 사람들. 지하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한 뒤에도 정태 씨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문객이 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80대 노인.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초점이 없었습니다. 2015년 뇌출혈 이후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 서달수 회장이었습니다. 서달수 회장의 아들 서진우가 뒤에 서 있었습니다. 빌딩 관리 외주화를 시켰던 그 사람. 서진우가 승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오시겠다고 하셔서 의사가 말렸는데 오셨습니다. 서달수 회장은 영정사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입술이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인지가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서진우가 승재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기신 건데 최기환 실장님을 통해 따로 전달됐어야 하는데 시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승재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겉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승재에게 서달수. 아버지 박영정 사진 뒤에 있던 바로 그 봉투.
정태 씨가 끝내 전하지 못한 봉투를 서진우가 별도 보관분으로 가져온 겁니다. 승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서류 한 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한승재 군에게. 나는 자네 아버지와 같은 논에서 뛰놀던 사람이요. 자네 아버지는 40년간 내 빌딩을 닦았소. 그런데 정작 닦인 건 빌딩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소. 자네 아버지는 한 번도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소. 고맙다고도 하지 않았소. 그냥 매일 와서 걸레를 짰소. 그게 그 사람의 자존심이었고 그게 그 사람의 사랑 방식이었소. 동봉한 서류를 확인하시오. 이것은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진 빚이요. 자네 아버지는 절대 받지 않을 거라 자네에게 보내는 거요. 부디 자네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나는 28층에서 대한민국을 내려다봤지만 자네 아버지는 1층에서 사람을 올려다봤소. 더 높은 사람은 자네 아버지였소. 승재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서류를 받습니다. 서달수 회장 개인 명의로 설정된 장학신탁계좌. 한정태 가족교육지원기금. 잔액 3억 2천만 원. 승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장례식장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평생 부끄러워했던 아버지. 청소부라는 이름 뒤에 숨기고 싶었던 아버지. 경비원을 권하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40년간 걸레를 짜면서 이 빌딩 안에 수십 명의 인생을 바꿔놓고 있었다는 걸 장례식장에서야 알게 된 겁니다. 승재는 영정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구겨진 점퍼, 손에 든 걸레. 그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승재가 알아차린 겁니다. 그 사진은 누군가가 아버지 몰래 찍은 겁니다. 아버지가 일하면서 웃는 순간을 포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었을 사람은 아마도 28층에서 내려다보던 그 사람이었을 겁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승재는 봉천동 옥탑방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봉투들이 나왔습니다. 승재가 매 명절 두고 간 30만 원짜리 봉투들. 하나도 뜯지 않은 채 날짜 순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2016년 설, 2016년 추석, 2017년 설, 2017년 추석,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4개의 봉투, 420만 원. 한 장도 쓰지 않았습니다. 봉투 맨 뒤에 메모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글씨. 승재가 번 돈이다. 아비가 쓸 돈이 아니다. 승재는 그 메모를 읽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승재는 여의도 동강빌딩을 찾아갔습니다. 1층 청소도구함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짰던 걸레가 양동이 안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승재는 그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층, 2층, 3층, 28층까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계단을 아들이 걸었습니다. 28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승재는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었습니다. 아버지가 40년간 닦았던 그 바닥에